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프로포절 과목은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본 강의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가들도 은근히 프로포절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프로포절 강의의 주제는 좋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좋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준비를 잘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수님, 이러한 원론적인 얘기 말고 실제적인 것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들으셔야죠. 왜 그러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짤 수는 있지만 그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제대로 된 어떤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일지라도 지금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소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업명 작성하는 방법 1분이면 설명 끝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구절절 원론적인 얘기를 하냐면 사업명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떠한 프로그램이 어떠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지 이게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전문가인 바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어떤 금나와라 뚝딱 하면 뻥 하고 터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결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좋아요? 처음부터 이용자와 고민하면서, 그죠? 거기에서 어떤 변화들을 기획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어떤 절차들이 들어가 있을 때 뭐예요? 프로그램은 진행하는 것 자체도 누구랑 같이, 기획하는 것 자체도 누구랑 같이 기획하고 같이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간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아까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과정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프로그래머가 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같이 학습할 학습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학습할 학습 내용은 좋은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준비, 어떠한 준비들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란 뭘까라는 거죠.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좋은 프로그램은 그냥 여러분들이 금 나와라 뚝딱, 운 나와라 뚝딱 그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이 결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와 생태체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좋은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 기획자가 나중에 프로그램 끝나서 빠져나왔을 때도 그 상황, 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지속성이 가장 담보가 될까요? 맞아요. 클라이언트와 그 체계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할 때 내가 빠져나와도 이미 이용자가 거기에 주체가 돼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빠져나와도 충분히 계속적으로 주체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란 클라이언트와 그리고 생태체계의 이러한 다양한 체계들이 같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기획되어지고 실행되어질 때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여러분들 머리에서 짜지 마시고 직접 가서 만나세요. 누구를 만날까요? 이용자를 만나고 이용자 부모님을 만나고 지역사회를 만나면서 그리고 신문도 책이에요.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실전에서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만 기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가 클라이언트에게 바람직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현장에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 결국은 누가 가장 큰 득을 보냐 하면 사회복지사가 가장 큰 뭐예요? 만족감, 희열을 느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사회복지사보다 누가? 이용자,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이용자가 더 기뻐하고 이용자가 만족해하고 무엇을 근거로 만족하겠어요? 긍정적인 변화를 근거로 만족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좋은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을 조금 서열식으로 좀 나열해 보면 좋은 프로그램이란 어떠한 조건들이 있을 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봤더니 우수한 직원,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있냐 없냐 중요하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전문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이용자가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진행자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건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기획에서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어떤 우수한 직원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배치될 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충분한 예산입니다. 사전에 적절하게 배정된 예산, 충분하게 프로그램. 뭔가 시작은 아주 좋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가면 갈수록 축소하면 어때요? 기대감에서 참석하고 다음에도 와서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다음에 갔더니 2인 1조 하래. 다음에 갔더니 뭐야? 보기만 하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기획력을 갖췄다 그래도 예산이 받쳐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용자는 참여해서 뭐예요? 방관자의 입장으로 전락하겠죠.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안정적인 어떤 기금 확보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산 편성에서 오히려 더 넉넉하게 배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기금 확보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중요하다라는 거죠. 안정적인 기금은 어떻게 확보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민간 기금 제공 단체라든지 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라든지 어떤 재단이라든지 이러한 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로포절 형식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재원을 확보할 때 1회차 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뭐 2년이든 3년이든 장기 프로그램으로 확보를 한다 그러면 더 안정적인 자금이 확보가 되겠죠. 고유한 정체성. 여러분들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요, 고유한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러한 정체성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희도 뭐 제주도에 사는데요, 저희가 아이가 아직 어리거든요. 어린데 그 토요일마다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애 엄마가 새벽부터 가서 줄을 서요. 줄 서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잘한대. 아이들 프로그램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바로 같은 동네도 아니고 차를 타고 20분, 30분 가야 되는데 그 복지관 앞에 가서 텐트 치고 줄을 서고 있어요. 제주도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평판이 좋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느 복지관에는 어떤 프로그램 잘한대. 이런 평판이 결국은 그 욕구가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알아서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증거 기반 조사 능력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짜려고 그러면 이용자가 어떤 욕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할 때 가장 효과성, 효율성이 높은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이미 누군가가 했던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잘 분석만 한다 그래도 뭐예요? 우리 프로그램, 사업에 잘 접목할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어때요?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분석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 분석이냐 하면 양적 조사를 통한 양적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양적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수치와
확률이라든지 어떤 숫자라든지 이런 비율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한 조사들을 양적 조사라고 하고 양적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려면 어때? 이 수치를 잘 다루는 능력도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개념적 이론에 기반하면 좋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승인받은 건전한 이론과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론으로 검증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다수가 살펴봤을 때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 접목하지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뭐냐면 이론과 실제가 따로 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해력이 빨라요. 여러분들이 뭔가 사업을 제안할 때도 어떤 이론을 근거로 제안을 하면 좋다라는 거죠. 이론은 고리타분한 거야? 아니요. 그 이론을 현장에 잘 접목하지 못했을 때 고리타분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매슬로의 욕구 5단계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대학생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대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은 어떤 거겠어요? 대학생들은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네, 안전의 욕구는 대부분 충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속과 사랑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훨씬 좋겠죠. 소속이라는 것은 직장도 소속이 될 수 있죠.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이성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겠죠. 서비스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를 어떠한 철학적 관점에서 보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사회 현상을 어떠한 관점에서 진행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프로그램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클라이언트를 능동적으로 어떤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고 본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어떤 강점 강화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짤 수가 있겠죠. 그것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과 클라이언트는 상당히 무능하다, 문제를 갖고 있는 집단이다라고 규정한 그런 어떤 철학적인 생각을 갖고 프로그램을 짤 때의 그 결과 다르겠죠. 그래서 어떠한 철학적 관점을 갖고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실증적인 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담당자는 무엇을 기반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냐 하면 처음에 세웠던 목표를 기반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칭찬받고 잘했던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기획했던 어떤 목표가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당시 진행자가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판가름 나는 그러한 시작의 의도와 결과가 전혀 다르게 진행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증적인 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평가는 마지막에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 이미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 볼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책무성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왜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사회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요. 그 많은 돈을 저렇게 쓰는데 정말 변할까?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사회복지에 대한 신뢰성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단순히 돈 낭비가 아닌가라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갖게끔 한 데에는 누가 작용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동안 기획했던 프로그램이 혹시 그런 약간 예산의 낭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었나? 우리 스스로가 자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나들이 프로그램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예산을 흥청망청 쓰지는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나들이 프로그램 자체가 마치 좋지 않은 예산을 허비한 프로그램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우리 프로그램 기획을 하는 우리가 한 번쯤은 가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자유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1929년 세계 대공황 직면 이후에
세계의 경제 체계는 큰 변화를 맛보게 되죠. 그래서 자유주의 사상에서 복지국가 사상으로 바뀝니다. 케인즈의 경제 이론에 기초한 복지국가는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복지 그리고 이 사회에 푸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동안 많은 예산을 이 복지에다가 풀었더니 복지는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쉽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냥 하겠다 그러면 돈을 팡팡 주니까.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무엇을 그동안 간과했었냐 하면 어떤 책무성이라든지 효과성을 입증하는 데는 그동안 무관심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어떤 정책 노선이 신자유주의로 바뀌게 되죠. 신자유주의로 바뀌다 보니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줄어들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라고 호소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호소할 때 우리가 우리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때요? 적절한 어떤 수치화된 것을 내밀거나 어떤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것이 요구가 되죠? 맞아요. 그것이 좋은 프로그램이 될 때 효과성이 증명이 되고 효율성이 입증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경제 노선이 바뀌면서 뭐가 더 필요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책무성을 입증하는 것이 더 요구되어지고 필요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공공 부분의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성과 관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인 성과 지표를 통해서 평가하도록 하게 되었고 결국 사회복지 서비스도 어떻게 합니까? 이 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책무성이라는 것은 성과를 입증해서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1997년에 외환 위기 이후에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고 이 개정된 내용 안에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제도가 도입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은 모두 다 이해관계자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관계자라 그러면 누구겠어요? 국가의 세금, 어떤 국민, 후원자, 이용자의 가족, 이러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투명하게 쓰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효과성을 입증할 필요가 생기게 됐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다? 책무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무성의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 적용 범위 책무성입니다. 부적합한 사람은 이용할 수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상자 모집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아무나 무조건 와!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적용 범위 책무성에서 적절하진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소득 기준을 한다든지 문제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지 그런 정말로 프로그램에 참여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받고 부적합한 사람들이 어떤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참여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책무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문화적 책무성입니다.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과 성향과 이용자의 성향이 같지 않다 그래서 배제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그 프로그램 자체를 배제한다든지 이런 것은 결코 좋은 책무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종교가 다르다거나 학력이 다르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차별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서비스 전달 책무성입니다. 서비스의 제공량이 부족하거나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전달함에 있어서 그죠? 적절하게 전달해야 되겠죠. 하나로 욕구가 충족된다 그러면 굳이 10개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왜? 10개를 주면 이 돈은 결국 누구? 이해 관계자로부터 나온 돈인데 내 돈이 아닌데 나는 그것을 함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전달 책무성이 있고요. 재정 책무성입니다.
돈을 어떻게 투명하게 잘 활용하는 것, 투명하게 잘 활용했는지를 또 증명하는 것, 이것이 재정 책무성이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의 어떤 수입과 지출을 잘 기록하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의 낭비를 막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요. 법적 책무성.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기존에 우리가 지켜야 할 법에서 위법하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게 있을까요? 이런 거 있죠. 청소년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음주 가무 프로그램을 했어요. A 복지관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복지관에서 청소년 상대로 음주 가무 프로그램은 지금 현 시대의 법에는 어긋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친구들이 음주 가무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복지관에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가의 책무성. 전문직의 윤리 규정과 자격 인증에 필요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청소년이 MT를 갔는데 그 MT 장소가 어떤 소방 시설을 잘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 그리고 어떤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 구조사는 같이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전문가의 책무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책무성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것이 프로그램 기획에서 빠지지 않도록 유심히 잘 관찰하고 또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논리성입니다. 프로그램은 논리적이라야 합니다. 가끔은 논리적이지 않은데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주 가끔인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가끔인 것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논리적이라야 되는 것이죠. 좋은 나무 씨를 뿌려야 좋은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때요? 무엇을 투입할 것인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투입할 것인가? 어떠한 과정을 거칠 것인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논리 없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리더라도 투입이 아무리 많은 예산이, 많은 인적 자원이 들어가더라도 뭐예요?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봄에 가지치기 하고 여름에 어떤 잡초를 제거하고 가을에 열매 속기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입이 중요하듯이 전환의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투입과 전환이 적절히 잘 될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투입도 엉망으로 하고 전환도 엉망으로 했는데 우연찮게 결과가 좋았어. 그건 우연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논리 모델에 기반을 해서 이러한 어떤 투입과 과정과 산출이라는 이러한 체계들이 잘 이루어질 때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이 논리 모델을 설명할 때 인과관계는 상당히 중요하죠. A면 B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B의 원인이 되는 것이 A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는 이러한 어떤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쉽게 이러한 예를 할 수가 있죠. 남학생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원인이죠.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남학생이 슬퍼했다.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논리적으로 남학생이 여자친구와 헤어졌어. 그런데 결과가 남학생이 웃었어. 이러면 논리적으로 인과적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런데 이럴 수 있죠. 이 둘 사이에 남학생이 여자친구와 헤어졌어. 그런데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어. 그래서 남학생이 웃었어. 이렇게 설명하면 뭐예요? 그 요인과 요인에 다시 인과성이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봅시다. 단순하게 남학생이 여자친구와 헤어졌어. 그런데 중간에 아무 과정 없이 남학생이 웃었다. 자, 이러면 이것은 논리적인가요? 아닌가요?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설명함에 있어서 논리성이 있어야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학생이 여자친구와 헤어졌어? 그런데 결과가 남학생이 웃었어?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둘 사이에 뭐가 꼈어요? 그 남학생이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어. 그럼 뭐예요? 웃을 수 있죠. 이렇게
그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기획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러한 일반적인 논리 모델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투입과 과정과 여기에 산출, 하나 더해서 성과. 우리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는 그동안 투입과 과정과 산출까지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데 무엇을 깨닫게 된 거죠? 이 산출이 성과를 100% 답보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무엇이냐? 투입은 어떤 것을 얘기하죠?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들어가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예산이라든지 네트워크, 정보, 시간, 이러한 것을 우리가 투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과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산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행되어지는 다양한 서비스나 활동을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인원수나 시간, 활동량, 물품, 후원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산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출이 이렇게도 조금 모호함이 있으면 실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라고 MT를 했다라고 쳐요. 거기에서 실적은 뭐가 되겠어요? 몇 명이 참석했느냐, 이런 것이겠죠. 자, 이러한 실적에 해당하는 것이 산출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짰다라고 해요. 보건소에서 이게 알코올 중독자들의 어떤 금주를 위해서 절주 프로그램을 짠 거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를 모집했더니 100명이 다 모집이 된 거예요. 100% 모집이 됐어요. 그리고 매주 1회씩 4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매주 이 100명이 매주 다 참석을 했어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은 과연 좋은 프로그램일까요? 아닐까요? 얼마나 좋았으면 4주 동안 100명이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여했겠어요. 그러니 이 프로그램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평가.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사전에 기획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절주, 수를 얼마나 줄였느냐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꾸준하게 참석했느냐가 아니라 그 참석을 통해서 실제로 수를 줄였느냐라는 거죠. 그 변화를 무엇이라 그러냐면 성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 혹은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무엇이라 그러냐면 성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산출까지 몇 명이 참석했어? 그게 상당히 중요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참석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받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어떤 평가 항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투입은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사 몇 명이, 강사는 몇 명, 자원봉사는 몇 명, 참여자는 몇 명, 이용 아동도 뭐가 되는 거예요? 투입이 되는 거예요. 예산은 얼마고, 프로그램실 장소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투입에 해당됩니다. 그럼 과정은 뭐겠어요? 어떤 개별 상담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지역사회 문화체험을 한다든지 이러한 서비스나 활동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과정,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죠. 산출은 뭐예요? 몇 명이 참석했는지, 몇 시간을 서비스를 받았는지, 교육은 몇 회 했는지,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었는지, 연계된 시설, 민간단체는 몇 개였는지, 이러한 어떤 실적에 해당하는 것이 뭐다? 산출이다. 산출은 실적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과는 뭐라 그랬어요? 아웃컴은 그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어떤 영향력, 변화가 있었느냐 하죠. 방과 후 아동 보호를 실질적으로 몇 명이 받았느냐, 자존감은 얼마나 향상이 되었느냐, 학업 성취도는 얼마나 올라서 점수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문화 감수성은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러한 긍정적인 어떤 변화들이 성과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리 모델로 바라본 프로그램, 그 다음 번째는 뭐냐라는 거죠. 자, 논리 모델로 프로그램을 바라보는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기획 단계에서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프로그램 개발 단계, 기획 단계에서는
투입과 과정에서 어떠한 자원을 투입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산출과 평가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과에서는 무엇을 목표값으로 할 것이냐라는 거죠. 어떠한 것을 산출로 잡고 어떠한 변화를 성과로 잡을 것이냐. 그래서 이 목표값을 사전에 설정을 하는 겁니다. 왜? 지금은 프로그램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실행하거나 평가 단계가 아니라 개발 단계는 뭘 하면 돼요? 어떻게 무엇을 투입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고민하시고, 그리고 성과와 산출을 무엇을 기반으로 산출과 성과를 측정할 것이냐는 어떤 척도와 목표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학업 성취도라 그러면 몇 점을 더 올릴 것이냐, 아니면 몇 프로를 더 향상시킬 것이냐, 이러한 것을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기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다 진행을 했어요. 평가 단계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투입과 과정 부분에서는 무엇을 보냐면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과정평가. 서비스에 사람들이 불만족이 없었는지, 우리가 기획한 대로 시간에 맞게 잘 진행되었는지, 적절한 인력이 잘 투입돼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됐는지, 이것을 평가 단계에서 살펴보겠죠. 그렇게 살피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과정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산출과 성과에서도 마찬가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성과평가라 그럽니다. 맨 마지막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과정평가는 과정에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과평가는 프로그램이 다 끝났을 때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설정했던 그런 어떤 평가 요소와 수준을 기반으로 해서 산출 수준의 어떤 목표 달성과 성과 수준은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게 됩니까? 평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기반으로 해요? 논리적인 논리에 의해서, 사전에 기획했던 것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획이라는 단어, 계획이라는 단어를 자주 혼용해서 저도 사용했는데, 이것을 약간 단어적으로 구분을 해 볼게요. 기획이라는 것은 새로운 일을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그 생각을 통해서, 위에 기획을 통해서 얻게 된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가 MT를 진행을 할 때, 우리 이번 MT 때 어떻게 할까? 임역원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기획입니다. 기획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기획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졌죠? 그것은 뭐예요?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획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붙일 때에는 뭐예요? MT, 이번 2020년 상반기 MT 계획, 괄호 안. 이렇게 해서 그때는 계획이 되는 거예요. 기획안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과물은 계획이고, 그 과정,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기획이다. 그래서 기획은 ing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개발은 뭐냐면 기획과 유사한데 그 기획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거죠. 필요성과 목적과 목표, 내용, 예산, 평가 방법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까를 뛰어넘어서 구체적으로 목적과 목표는 어떻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죠. 설계는 뭐냐면 이 개발보다 더 한 단계 더 진화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지고 이것은 누가 해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획은 새로운 프로그램 구상, 아이템을 구상하는 것이라 그러면, 개발은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평가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고, 설계는 이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쪼개고 배정하고 이러한 과정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기획을 통해서 얻은 것이 계획이라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 설계까지도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전체 나온 결과물을 뭐라고 할 수 있어?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기획과 계획 정도는 요즘은 좀 구분을 하는데, 개발이나 설계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어떤 기획은 어떤 아이디어, 뭐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고, 개발은 그것을 조금 더 운영 과정에 접목시킨 것이고, 설계는 실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쪼개서 배정하고 역할 부여하고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논리까지 했죠. 어떤 책무성과 논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떤 창의적으로 기획하기입니다. 프로그램, 이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조금 새로운 것을 한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참여 의사를 밝히겠죠. 그러면서 창의적인 기획들이 필요한데, 창의적인 기획은 그냥 뚝 하고 튀어나오지 않아요. 어떤 경우? 여러분들 이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론을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론에 기반해서 나올 때 그 아이디어들이요, 정말로 제대로 그런 어떤 기능, 순기능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이론 공부를 철저히 하시고 풍부한 현장 경험이 접목된다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또 창의적인 기획들이 이루어지겠죠. 더불어서 이 창의적인 기획들을 하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이라는 것을 더해 두시면 그것들이 나중에 어느 순간 불쑥 튀어나와서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뭐 다양한 사물들을 볼 때 다양한 각도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떤 조언들을 해주면 대부분이 그 안에서 아이디어들을 취합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거는 뭐냐라는 거죠.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현상이나 일들에 대해서 그냥 관가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잘 저장해 놔두는 거죠. 기억력은 좋진 않지만 잘 저장해 놔두면 그래도 이게 무의식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은 필요할 때 그래도 쑥쑥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훈련이 잘 되면 정말로 필요하자마자 쑥쑥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현장 경험도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응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 그 노력이 쌓이면 그냥 무심코 지나가도 자동적으로 프로세스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과정에서 과정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사회복지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는 것은 항상 문제와 욕구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사회복지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사회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욕구든 문제와 욕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없으면 사회복지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1순위는 항상 사회 문제와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면 그것에 맞는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죠. 이 문제가 100이라 그러면 이 100을 전부 다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80까지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목표와 목적을 어떠한 요인으로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사전에 잘 합의하실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적절한 투입 자원, 인적 자원이라든지 앞에서 살펴봤죠. 물적 자원이라든지 어떤 공간적 자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세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프로그램 과정을 설계를 합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죠. 실행함에 있어서도 늘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 우리가 잘못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프로그램이 다 끝나면 프로그램 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과정 중에 하는 평가를 뭐라 그래요? 과정 평가를 끊임없이 하셔야 되고, 프로그램이 다 끝나면 성과 평가도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후에 이 과목의 강의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자가 되려면 무엇이 중요하다? 네, 창의적 그런 어떤 사고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상당히 창의적이진 않는데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과목도 강의하고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창업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생각 자체가 조금은 남다르게 좀 변화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러한 실화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백화점이었는데요. 백화점에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한 거죠. 고객 만족도를 조사를 통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모든 부분에서 다 매우 만족이 나는데 딱 한 가지 영역에서만 불만족한 사항이 접수가 되고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엘리베이터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죠. 우리 백화점이 다 물건값도 좋고 상품도 좋고 직원들의 서비스도 좋은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늦어서 이거 하나 불만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죠. 엘리베이터를 새로 신축하자, 아니면 이제는 에스컬레이터가 대세니까 에스컬레이터를 놓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시한 모든 의견은 막대한 예산과 그 공사에 들어가는 어떤 시간들, 이게 필요가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들이 한숨을 쉬죠. 정말 느리긴 느리네. 그래서 고객들이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아줌마가 한마디 하죠. 저에게 5만 원만 주시면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엘리베이터가 느린데 5만 원으로 모터를 고치겠어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서 5만 원은 뭐 손해보는 셈 쳐도 아깝지 않은 돈이잖아요. 5만 원을 줬어요. 이분이 뭘 했을까요? 엘리베이터 안에 커다란 거울을 갖다가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불만족이 사라졌어요. 왜? 사람들이 늦은 시간에 늦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머리를 가다듬거나 아니면 옷이 뭐 잘못됐나 옷맵시를 보거나 이러면서 늦다라는 생각을 자신의 어떤 외모를 살피는데 전환시켜 버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엘리베이터에 뭐가 있어요? 거울이 달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거울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거기는 뭐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끌 만한 어떤 할인 품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관심 하나를 돌렸더니 문제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어디에서부터? 이러한 창의적인 사연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어떤 깨달음 속에서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어르신들의 어떤 불편함, 장애인들의 어떤 불편함, 그들이 예고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른 각도로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늘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물어보고 여쭤보고 찾아보고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오히려 더 흥분되고 더 기대감에서 기획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그런 어떤 창의력을 조금이라도 훈련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 문제와 욕구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입니다. 사회 문제와 욕구 분석하는 게 실제. 그래요. 의사가 진단을 잘해야만이 수술을 하는, 진단하는 것 자체도 이제는 전문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사회 문제와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부터가 이제는 전문가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셔서 다음 시간부터 더욱더 집중해서 수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